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1982년 5월 26일 잉글랜드 챔피언 아스톤 빌라와 서독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이 유로피안컵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경기는 뮌헨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 흘러갔지만 아스톤 빌라가 단 한 번의 역습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기적의 우승을 차지하였죠. 그로부터 42년 후 두 팀은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요. 뮌헨이 42년 전에 당했던 패배에 대한 서력을 빌라의 홈구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렸죠. 다시 한번 뮌헨이 경기를 일방적으로 주도하였지만 교체 투입된 듀란의 환상적인 칩슛 득점으로 아스톤 빌라가 뮌헨에게 또 한 번의 충격패를 선사해주게 됩니다. 오늘은 에메리 감독이 뮌헨을 상대로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파니의 뮌헨은 4-2-3-1을 들고 나왔으며 공격 시 키미히가 우측 스토퍼 자리로 내려와주는 상당히 공격적인 3-1-6 대형을 사용했는데요.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입한 만큼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반코트 경기를 펼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콤파니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메리 감독이 상대방의 전술에 대응하여 맞춤 전술을 기가 막히게 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비아레알을 이끌며 뮌헨을 챔스 8강에서 만났을 당시에도 완벽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구사하여 4강 진출 기적을 만들어냈었죠. 콤파니의 뮌헨이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할 것임을 알았기에 에메리가 선택한 전략은 웅크리기였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면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웅크리는 것이 아닌 뮌헨의 약점을 공략하여 승리할 수 있기 위한 능동적인 웅크림이었죠. 빌라도 마찬가지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4백, 5백, 심지어는 6백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숨막히는 선수비 전략을 통해 뮌헨의 전체적인 라인을 최대한 끌어당겼습니다. 후방에서 수비에 성공하면 돌격대장 로저스를 필두로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와킨스를 뮌헨 수비 뒷공간으로 적극 침투시키는 역습 축구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외에도 승패를 갈랐던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을 상대로 구역마다 다른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었던 빌라. 최전방에서는 높은 강도의 카운터 프레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빌라가 뮌헨 지역 깊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장면이 적었기에 이러한 장면이 경기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뮌헨이 빌드업을 시도할 때에는 경기장 중앙에서 견고한 4-4-2 대형을 유지했는데요. 이때 센터백과 공격수 사이의 간격은 매우 좁았습니다. 이러한 미드블록 4-4-2 대형을 유지하며 공이 측면으로 가거나 뮌헨 선수들의 터치가 불안한 경우에 팀 단위로 일시적으로 강한 압박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만약 뮌헨이 빌드업을 이어나가 전진하는데 성공하면 빌라는 즉각적으로 수비 라인을 후퇴시켰는데요. 이때 1차적으로는 4백에서 5백으로 전환해 주었고 뮌헨의 지공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5백에서 6백으로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을 변형시키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봉쇄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4백으로 서 있는 빌라, 이때 위머가 윙백 자리로 내려오며 5백으로 전환해 줍니다. 뮌헨의 지공이 길어지자 왼쪽 위머마저 윙백 자리로 내려와주며 숨막히는 6백을 구축하죠. 이처럼 빌라는 전방에서는 카운터 프레싱, 경기장 중앙에서는 4-4-1, 최후방에서는 5백과 6백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수비 스타일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빌라 선수들의 투지 있는 6탄 방어와 마르티네스 키퍼의 미친 선방쇼에 뮌헨은 경기 내내 유의미한 공격 찬스를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점유율이 크게 밀렸던 빌라.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하기보다는 전방으로 롱킥을 때려주는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죠. 뮌헨이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할 것을 알았기에 마르티네스가 와킨스를 향해 롱킥을 뿌려주어 세컨볼을 따내 뮌헨의 1차 압박을 무력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는 순간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빌드업 시 4백이 마르티네스를 필두로 넓게 벌려주었습니다. 이때 디니와 콘사는 한 칸 전진하여 2사 대형을 사용하였죠. 뮌헨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경기장 중앙에서 공을 빼앗기면 즉시 실점 위기에 놓일 수 있기에 빌라는 측면으로 공을 빠르게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발밑이 좋은 파우토레스를 적극 활용하여 라인을 따라 전진하였죠.
이에 미넨의 1차 압박을 풀어나와 지공을 이어가는 장면들도 몇 차례 볼 수 있었는데요. 지공 상황에서는 디뉴가 윙어처럼 전진하고 콘사가 후방에 머무르며 3백을 형성하는 325 공격 대형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후방에서 2사 대형을 구축하고 파우토레스를 중심으로 측면을 따라 빌드업을 전개하는 장면의 예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325 대형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우 주로 측면을 통한 공격을 시도하였던 빌라, 날카로운 킥력을 자랑하는 디뉴가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과감한 하프스페이스 언더래핑을 통해 공격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또는 측면에서 필로진, 베일리와 같이 돌파력이 좋은 윙어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였습니다. 세트피스도 빌라가 기대를 걸었던 공격 루트였는데요. 키커들이 공을 차는 듯한 모션을 반복하는 등 그 어떤 수를 사용해서라도 단 하나의 득점을 올리고자 노력했지만 지공을 통해 미넨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지공을 통한 공격보다는 역습을 통한 공격에 더 많은 기대를 걸었던 에메리, 후방에서 식스백을 구축하며 미넨의 전체적인 공격 대형을 최대한 끌어당겼는데요. 이에 미넨의 뒷공간은 활짝 열렸죠. 수비에 성공하면 1차적으로는 로저스를 찾았고 공을 이어받은 로저스는 특유의 저돌적이면서도 힘있는 돌파를 통해 미넨의 카운터 프레싱을 견디고 이때 와킨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며 미넨의 센터백 듀오를 괴롭히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역습 축구를 통해 몇 차례 큰 재미를 봤던 빌라였습니다. 득점도 결국 이러한 장면에서 터졌는데요. 교체 투입된 듀란이 와킨스의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노이어는 미넨의 뒷공간을 커버해주기 위해 높은 위치까지 전진해 있었는데요. 이를 틈타 듀란이 정확한 칩슛을 시도하여 득점에 성공하였죠. 이러한 역습 축구를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메리가 미넨을 상대로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빌라의 전술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해 두 가지 전술을 제작했는데요. 첫 번째 전술은 2사 빌드업과 325 대형을 구축할 수 있는 빌라가 지공 시 보여주었던 전술이며, 두 번째 전술은 최후방에서 식스백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역습을 펼칠 수 있는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전술을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우선은 첫 번째 전술로 경기를 시작하되 득점에 성공하면 식스백 전술로 전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에메리가 미넨을 무너뜨렸던 전술을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